저으세 하나님, 저으세 하나님, 참 저으세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날일 뿐만 아니라 부부의 날인데 이렇게 귀한 강사님 또 연결돼서 오늘 귀한 강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가정마다 잘 들어서 결혼한 저희들 행복하고 보람되고 값지게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사님이 책을 3권째나 하셨는데 사방으로 퍼져서 오늘날 결혼들은 쉽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옛날보다 잘 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강의를 통하여 잘 배울 수 있고 마음껏 강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오늘 귀한 이제 박석현 저자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할 텐데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연애에서 회원까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부부의 품격 저자 박석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주제가 제목이 연애에서 회원까지고 오늘 소제목을 비교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특별한 솔루션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혹시 회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회원. 상품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회혼은요, 우리 결혼 60주년을 회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시다 가신 분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한 분이 회혼식 날 아침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십니까? 예, 혹시 또 모르십니까? 아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인 중에 한 분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회혼식 날 결혼 60주년 날 아침에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편찮으셨고 3일 전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부인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왜 비교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특별한 솔루션이라고 했나? 왜 완벽한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기 넘겨주셔야 되는데. 예. 이걸 다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클릭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3가지가 바로 공짜, 그리고 비밀, 그리고 정답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그래가지고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위한 특별한 솔루션이 아니고 비교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그렇게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게 아니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조금 더 비교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논산훈련소나 아니면 어디 사단에 가가지고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나서 비로소 이제 총을 쏠 줄 알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서 기초 부부교육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교육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기초 군사 교육을 군대에 가서 하는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기초 부부 교육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그렇죠. 부부 기초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진짜 참 예. 여기 제가 책은 안 가지고 왔고 여기 발표를 요번에 나온 좀 제가 많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뭐 별로 없어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기초 교육, 기초 부부 교육을 안 받아서 이혼율이 높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제일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넘겨주시겠습니까? 요 다음 페이지. 예. 뭐 제 소개는 처음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소개는 뭐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부부의 품격 요번에 올해 2월달에 다산의 마지막 편지 이렇게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앞에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제 소개도 깜빡했네요. 간략하게 하고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이 결혼이란 건 말이죠. 우리가 혼인을 맺다는 결이란 거는 맺는다는 말이고 혼은 우리가 혼인을 한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혼인을 맺는다는 말인데 외국에서는 거의 한 50% 이상이 결혼을 안 하고 그 혼이라는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권 속에 들어가지 않고 동거를 하다가 살다가 헤어지고 또 아이를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가볍게 살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렇게 기르다 보면 서로에 대한 책임과 그런 도덕적 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단지 그 서류상에 그 사인만 안 한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가 같이 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하죠. 결혼을 많이 하니까 이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더워가지고 요거 우아기를 좀 벗겠습니다. 자, 이 많이 보신 분이죠. 부인과 24년 차이 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브리짓 마크롱 여사고요. 마크롱 대통령이 10대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은 아이가 3명 있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과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24살 많은 선생님과 사랑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연극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대 때 같이 연애를 하다가 이제 미성년자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크롱이 이제 20대가 되고 나서 그렇게 살던 남편과 헤어지고 마크롱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마크롱 대통령을 만든 가장 1등 공신이 그 브리짓 마크롱 여사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어머니 조금 졸리시면 제가 좀 이따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아닙니다. 아직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금 마크롱 대통령 우리 나이로 1977년생 우리 나이로 이제 48이고 그 유럽 그쪽 나이로 45입니다. 브리짓 마크롱 여사는 24살 많으니까 우리 나이로 69이죠. 내년이면 70입니다. 근데 24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그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똑같이 24살 차이 나는 부부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부인이 아래로 24살 어리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부인 멜라니아 여사죠. 근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보고는 24살이나 어린 부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야 남자 보고 능력이 있다 어떻게 24살이나 어린 부인하고 같이 사냐 이렇게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 보고는 약간 좀 비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크롱 대통령 보고 능력이 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 보고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아이 3명 놓고 살던 선생님을 이혼을 하고 그 선생님이 이혼을 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게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세계 로맨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커플과 우측에 있는 커플 다 참 대단해 보이지만 저는 좌측에 있는 커플에 좀 한 표를 더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앞에 두 분이 앉으신 분 부부신가요? 부부신데 왜 그래 떨어져서 앉으셨습니까? 사이가 안 좋으십니까? 혹시 그 우리 어머니께서는 결혼을 하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약간 뭐 쫑크처럼 이야기하셔도 되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셔도 되고 뭐 진지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결혼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하자고 해서
그냥 우리 아버님께서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랬습니까? 야, 두 분은 오늘 여기 안 오셔도 될 법한 그런 훌륭한 부부신데, 예, 넘겨주십시오. 예. 쭉쭉쭉 한 5번 넘겨주십시오. 예, 결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떨어지기 싫어서, 편안하고 행복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닮은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싶어서. 예, 보니까 1, 2, 3, 4번 뭐 5번까지 다 해당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교회에서 가장 금술 좋은 부부 아니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보기에도 그냥 눈에서 두 분이 쳐다보시는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십니다. 예,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데 요 한 4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 나를 닮은 자식을 낳아 기르고 싶어서 특히 그 여성분들이 그 결혼은 하기 싫은데 남자한테 뭐 구속받고 이런 걸 하기 싫으니까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아이는 낳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또 간혹 계시더라고요 보면. 예. 그리고 평생의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5번째가 아닌가, 평생의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혹시 여기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하신 분은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하고 눈 마주치셨는데 고개를 상 내리시는 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결혼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완성된 행복을 위해, 보다 완성된 행복을 위해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2%가 부족해 하지 않습니까?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되는가? 예, 한 3번 정도 눌러주십시오. 제가 그 광명에서 2019년도 9월달부터 광명 하늘 소풍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수는 한 90명 정도 되고 주로 나오시는 분은 한 2, 30명 정도 되는데요. 어제도 독서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근데 독서 모임 하는데 24살쯤 먹은 총각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거기 직함을 회장으로 맡고 있어가지고 회장님 그 결혼을 제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24살이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24살인데 벌써 지금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그럴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기 정말 잘했다고 느낀 게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조금 더 얹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혼은 보통 부모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 집사람도 오려고 해가지고 제가 오지 말아 했습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날 창원시청에 가가지고 한 200명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인원은 한 10분의 1 정도 되지만 그 이상의 반응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집사람이 같이 오려고 하는 거 오늘 그냥 집에서 그냥 애들 케어하고 집에 있어라 하고 저 혼자서 왔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사실 저는 일단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특히 좀 무당 하고 철학관 그런 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도 무당집에도 가보고 철학관에도 가보고 해가지고 사주팔자를 궁합을 딱 봤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너무 궁합이 안 좋다고, 집사람이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인데 너무 궁합이 안 좋다고, 너는 결혼하면 40대 어떻게 되고 50대 어떻게 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도 니는 왜 좋은 사람들 놔두고 2살 어린 남자고 그렇게 학생 신분인데, 그때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학생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냐, 좀 안정적인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하면서 그러고 궁합도 너무 안 좋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안 아프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가지고 궁합이나 사주팔자나 뭐 그런 것들도 딱히 뭐 믿을 건 못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살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못 했겠죠.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나와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안 싸운다, 문제가 없다.
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왜? 사람은 원래 결핍을 항상 가지고 있는 동물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못 가진 걸 상대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매력에 이끌려 가지고 상대한테 호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소극적이고 하면 남자가 좀 터프하면 이 남자 멋있는데 이렇게 이끌려 가지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나와 조금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근데 물론 다 맞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들, 부모님이 원하시는 중심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렇게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음 페이지 한 두 번 더 넘겨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결혼은 좋은 사람과 해야 된다. 심성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과 해야 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해야 되겠죠. 아주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착한 사람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성이 착하고 고운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배려와 존중이 바탕에 깔린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못 지키고 살아가는 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사색을 하는 사람, 사색이란 거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걸 사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 번씩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멍 때리면서 뭐 지나온 날을 생각할 때도 있고 책에 대해서나 드라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사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려와 존중과 사색이 바탕이 된 사람과 결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뭐 어머님들께서는 이미 뭐 다 하셨으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시면 배려와 존중과 사색이 바탕에 깔린 분들과 결혼을 하시면,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과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결혼 생활에 만족하시는 분 한번, 우리 어머니들 한 60대 이후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 중장년층 중에서 가장 금술이 좋은 부부신가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소리가 나오죠.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애 때는 미처 못 봤던 그런 것들이 쭉쭉 드러나게 됩니다. 한 두 번 넘겨주십시오. 상대 몰랐던 습관을 알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밖에 연애할 때는 서로가 뭐 메이크업을 잘하고 여자들도 예쁘게 하고 나오고 남자들도 멋있게 차려입고 나오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는 것부터 해가지고 옷을 아무렇게나 막 집어 던져 놓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먹고 나면 설거지도 치우지 않고 식탁 위에나 싱크대라도 갖다 놓으면 다행인데 식탁 위에 그냥 그대로 놔놓고 소파에 가서 누워 있는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특히 젊은 층에서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새 젊은 층들에서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살림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상대 몰랐던 그런 습관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작가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성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했다. 왜 이혼을 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하지 마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하더라.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참다 결국 이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뭐 또 다른 분을 만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좋아하는 거 안 해줘도 되니까 그대로 그냥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는 거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놓은 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흔히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물생활을 지금 2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물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수족관에 이제 어항에 고기나 뭐 그런 것들 키우는 걸 물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물생활을 20년째 하면서 느낀 게 잡아놓은 고기한테 먹이를 더 잘 줘야 되고 영양제도 더 잘 줘야 되고 물갈이도 잘 해줘야 된다. 그걸 느꼈습니다. 안 그러면 고기들이 비실비실하고 춥고 새끼 번식도 못하고 하는데 물생활 하시는 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거 특히 구피들 집에 한 마리쯤은 다 키우지 않습니까? 구피들. 그래가지고 물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이도 잘 주고 영양제도 잘 주고 물갈이도 잘 해주고 하니까 애들이 비늘에 윤기가 나고 애들이 번식도 잘하고 그렇게 잘 지내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근데 하물며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인데 자란 환경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강에서 살았고 연못에서 살았고 바다에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어항에 딱 가둬놓고 야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먹이 안 줘도 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물고기한테도 잡아놓고 나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한테는 잡아놓고 나서 잡아놓는다는 말이 좀 경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사람한테는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 조금 더 잘해 잡아놓기 전보다 더 열과성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남과 여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쪽에서만 잘할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한 두 번 정도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이걸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도 모르면서 주위에서 한다고 다 따라 한다고 저는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남편은 남의 편이다. 그리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 여기 한 번 정도 이야기해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남편은 남의 편이다 하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걸 따라하다 보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입보살이 입보살이 그거다 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살이 보살이다 하면서 말로 하면 그게 진짜 현실로 나타난다 하는 것처럼 그 독일 나치에 히틀러 있을 때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 괴벨스라고 있습니다. 그 괴벨스가 한 말이 같은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편은 남의 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남편은 결국 남의 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지 말고 남편은 내 편. 그리고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꿔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고 산다 이런 이야기는 언젠가부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코를 막고 입을 다물고 숨을 참고 30초만 있어도 숨을 못 쉽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느끼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명 하늘소풍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는 회원이 1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어제도 한 20번 정도 나오셨는데 7학년 이망 선생님이 항상 나오십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십니다. 그분도 저만 보면 맨날 할렐루야 하고 하시는데 저도 아멘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7학년 이망 그 선생님께서 그럽니다. 어제 이제 저희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주제를 바꿔가지고 하는데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 주제는 심리학입니다. 그전에는 뇌과학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살아오시면서 제일 슬플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보니까 일찍이 사별을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우리 아저씨가 돌아갔을 때가 제일 슬펐어요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30년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30년이나 지났는데 너무 사랑하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끊고 화제를 돌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그런 게 비로소 느껴진 것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소중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번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약간 퀴즈라고 하기엔 좀 한데 거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요, 힘든 일을 매일 하는 겁니다. 이견이 없으시죠? 예.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뭐겠습니까? 예, 쉬운 일을 가끔 하든지 아니면 쉬운 일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고요. 그럼 특별한 일은 뭐겠습니까? 쉬운 일을 매일 하게 되면 그게 비로소 특별한 일이 됩니다. 예. 이게 어려운 일과 특별한 일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요 10분의 1, 100분의 1이 있는데 요거는 잡아놓은 고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저는 20대 때는 나이트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학교 축제를 한다고 한 3학년 때, 4학년 때 낮에 잠시 축제 참석차 잠시 2번 가봤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선배가 가자고 해가지고 가자고 니 같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따라간 적이 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근데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뭐 2분이서 오셨어요? 오늘 뭐 회식으로 오셨어요? 하면서 어디 사세요? 뭐 2차로 오셨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앵무새 그냥 녹음기 돌려놓고 따라하듯이 앵무새가 이야기하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한 몇 번 선배들 따라 나이트에 가보고 나서 저는 춤도 잘 못 추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느낀 게 정말 부질없고 부질없는 짓이구나 이게. 내가 여기 나와서 이 이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이 노력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집사람한테 해도 집사람이 나를 얻고 다닐 건데 왜 밖에 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일절간 발걸음을 끊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소중함을 잊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연애할 때나 아니면 혹시 살다가 또 한눈이 팔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한눈 팔릴 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의 노력만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훨씬 배로 그 값어치가 돌아온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이 두 글자였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죠? 보니까 다들 연령층들이 한 20, 30대는 잘 안 보이셔가지고 다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창원 아파트,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경남 아파트, 쌍용 아파트, 엄마 아파트 다 두 글자였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두 글자니까 주말마다 시어머니가 올라오십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반찬 다 떨어지지. 아들은 잘 크나? 한번 올라가야지. 그래가지고 주말에 계속 올라오시고 주말마다 올라오시니까 며느리들이 전국에 있는 며느리들이 미치겠는 겁니다. 국토부하고 건설사에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발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방법을 좀 취하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아파트 이름을 늘려버렸습니다. 창원 한신 휴플러스 오션파크, 오토밸리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우리 어머니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따라하기 힘듭니다.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막 대시한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 이렇게 늘리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광명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전에는 기사님 경남 아파트 가지고 있어, 뭐 쌍용 아파트 가지고 있어 이랬는데 아파트 이름 바뀌고 나니까 어머니가 자식 집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연습을 합니다. 광명역에 내려가지고 이 마린시티 두산 위브 때리쳐 앞으로 안 갈란다 그러고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개월 1년 정도 시어머니들이 아들 집에 발걸음을 안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서 오던 시어머니가 둘이서 오는 겁니다. 시누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야 암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부모 자식 간에 얼굴 보고 살아야지. 너그 동생 반찬도 다 떨어졌을 거고 한데 동생 집에 한 가봐야 안 되겠나? 주말에 나하고 같이 가자. 엄마 그럼 같이 가야지. 가자 해가지고 시누이하고 시어머니하고 손을 같이 잡고 광명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시누이가 기사님 오토밸리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가지고 있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는 손님이 1년 지나니까 2명이 와가지고 한 2박 3일 3박 4일 있다 가니까 며느리 또 미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파트 이름을 다시 두 글자로 줄이려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다. 물 밑에서 작업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혹시 국토부 관계자 계십니까? 건설사나 안 계시죠? 어디 가서 확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르게 어떻게 다른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집은 너무 행복하게도 그러고 또 너무 행운인 게 고부 갈등이 없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정말 이게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이서 전화를 하면 한 30분씩 1시간씩 전화를 잡고 있고 또 그것도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라는 주위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은 앞에 고부 갈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상사와의 갈등이나 이성과의 갈등이나 고부 간의 갈등이나 결국은 크게 놓고 보면 인간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최소 2, 30년을 이상 먼저 사신 분이고 나는 시어머니라는 조금 옛날 분의 그런 그게 있으니까 너는 며느리고 너는 우리 내 자식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시어머니가 고부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남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내 부인과 내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시어머니들께서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결혼을 하고 남의 여자가 됐으면 남의 남자가 됐으면 이제 내 남자 아니다 하고 이렇게 좀 떠나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새로운 여자도 내 자식이다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조금 관계가 편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며느리들도 내가 사랑하는 부인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인데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고부 갈등에 국한해서 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큰 인간관계다. 우리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본다면 조금 유도리 있게 이렇게 좋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데 대입을 해봐도 다 똑같습니다. 고부 갈등뿐만이 아니고 친구 사이의 관계나 뭐 다 똑같습니다. 일단 서로가 내가 먼저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중국의 장자라는 분을 아시죠? 장자라는 저분이 참견하기도 참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말씀도 참 많은 분입니다. 그냥 못 지나갑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꼭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장자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부인이 부채로 이렇게 무덤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물어봤죠. 아니 무덤에 왜 불을 붙입니까? 그 부채를 붙입니까? 혹시 남편이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남편 화를 시켜가지고 하늘나라 올려 보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 남편은 술을 마시고 강가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젖은 몸을 빨리 말려가지고 하늘로 보내려고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부인이 갑자기 약간 좀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은 저는 지금 남편의 시신을 말리는 게 아니고 이 무덤을 말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살아생전에 저한테 계속 한 이야기가 내가 죽고 나서 내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 남자애도 시집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시집을 가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죽자마자 지금 무덤가에 흙을 말리고 있다.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그냥 하나 넣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신뢰는 후불이다. 저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딸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작년에 저희 딸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한테 계속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사춘기는 없다. 아빠가 평생 사춘기다. 아빠는 지금도 사춘기다. 그러니까 너는 사춘기 겪지 마라. 너 사춘기 겪으면 아빠가 더 사춘기가 올 것 같으니까 조용히 우리는 넘어가자 했는데 저희 딸이 올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작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지 않습니까? 무슨 병이 왔는지 다들 아시겠죠? 그 사춘기하고는 결이 다른 중2병이 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중2병이 와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어릴 때 겪었던 그 사춘기하고는 결이 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주 그냥 요새 그 저희 딸 말로는 MZ세대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절대 욕을 해서는 안 되나 한 번씩 농담삼아 집에서 할 때가 있는데 MZ세대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의 약자인데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미친 지랄하는 세대 약자 아니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하더니 얼마 있다가 텔레비에서 하더라고요. 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다들 공감하는 바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작년에 정말 하루 걸러 한 번씩 혼이 나고 저희 집사람도 울고 자기도 울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딸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또 그러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도연아 이름이 도연인데 도연아 신뢰는 후불이다. 신뢰를 당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한 문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부의 품격이라는 제 책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신뢰는 후불이다. 신뢰를 당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신뢰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눈빛으로 저한테 사인을 주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비밀입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비밀이 생기고 비밀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네. 혹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게 어딘지 아시는 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외도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모른다고 하신 우리 아버님께서 예, 요번에 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외도 보타니아입니다. 거제에 있는 외도 보타니아라는 그 섬인데요. 전라도 여수에 저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정말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집 부인하고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요. 1년에 한두 번씩은 항상 내려가서 자고 올라서 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좋은 아빠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그 아직까지 인연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그 남편분이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자기 전에 12시쯤 돼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쓰면서 엎드려가지고 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1번 아들하고 지리산 천왕봉 종주, 2번 뭐 바다 낚시하기, 3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패러글라이딩 타기, 4번 외도, 뭐 5번 뭐 해가지고 했는데 쓰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 이제 부인분께서 이제 선생님이라 가지고 과제 준비하고 할 게 있으니까 거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새벽 2시쯤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람 자네 해가지고 이불을 바로 덮어주려고 근데 옆에 종이가 하나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그래 그 버킷리스트 좋지 하면서 자 보자 1번 그 지리산 종주하기 2번 뭐 바다 낚시하기 3번 뭐 패러글라이딩 타기 4번 외도 자기 일어나봐 지금 이건 뭔데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런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외도가 이게 뭐냐고 자기 버킷리스트에 외도가 있냐고 이러니까 되게 한심하다는지 쳐다보면서 아휴 인간아 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주무셨답니다. 그냥 일어나 보라고 이거 해명하라고 이게 뭐냐고 외도 그냥 외도 가고 싶다고 외도 보타니아 그러니까 맞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옛날부터 외도 가고 싶다고 했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화입니다. 그분이 저희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참 많이 웃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 부부를 이렇게 그 외도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그 의심을 가지게끔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급적 부부간에는 저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저도 비밀 거짓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비밀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30대 초반부터 비밀을 없애기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핸드폰 비밀번호도 없애버리고 거실에 놔둬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부부간에는 가급적 비밀이나 거짓이 없이 살아가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선물을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있는데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보통은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한 번만 행복하죠. 선물을 받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는 가장 친한 친구분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연아. 예. 그러면 부인이시군요. 외람되지만 한번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예. 그러면 내가 연아한테 무슨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이 어떤 선물을 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게 되면 giver, taker, matcher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taker는 받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matcher는 이게 받은 만큼만 딱 돌려주는 사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역행자라는 책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연자 아자라고 하셨죠? 현자 아자. 예. 그래서 제가 현아한테 어떤 선물을 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생각을 하고 막 선물을 어떤 걸 줄까 생각하는 그 시간 한번 행복하고요. 다음 페이지요. 두 번째로 내가 어디에서 이 선물을 살까? 백화점에 가든지 매장에 가든지 인터넷 찾아보든지 그렇게 찾아보는 그 시간, 찾고 생각하는 시간에 한 번 더 행복하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선물을 받고 우리 현아가 이 선물을 받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행복하고. 그래서 선물을 한 번 넘겨주십시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세 배 더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선물이란 게 이 물질적인 선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말로도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굳이 뭘 사가지고 준다는 생각만 할 필요가 없고
마음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고, 특히 남자들은요, 저도 남자지만 좀 애기 같아 가지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신랑 최고다. 예, 아이고 잘한다. 못해도 좀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하면 좋아하니까 그 말로 하는 것도 선물이니까 그런 선물을 생각을 하면서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습관은 익힐 습자에 익숙할 관자입니다. 넘겨주십시오. 한 3번 넘겨주십시오. 네. 그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덕을 벌려고 해서 달이 생기지 덕을 주려고 하면 달이 안 생깁니다. 항상 내가 덕 보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친구끼리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뭐 부부 간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특히 이성 간에는 알게 모르게 사소한 자존심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내가 이걸 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냐. 심지어는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면요. 가정 생활을 하고 그 살림을 하는 데서 제일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설거지를 거의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 생활은 남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남자가 도와준다고 어디 나와서 이야기하지 마. 나 어제 설거지 도와줘서 그런 이야기하지 마라. 가정 생활은 같이 하는 거다. 이게 보통 남자들은 가사 생활을 설거지나 뭐 그런 걸 청소나 빨래를 하면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특히 요즘은 큰일 난다. 예, 그래서 가사 생활을 항상 50대 50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돈을 벌잖아. 예, 그 참 못난 말 중에 하나인데요. 돈 안 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법니다. 예, 돈은 기본적으로 버는 거고 집에 아내가 하는 거 딱 50대 50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급적 근데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먹은 것 정도 내가 치우고 같이 가사 생활을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만약에 내가 몸으로 못했으면 부인이 뭔가를 했을 때 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했을 때 남편이 했을 때 말로 제가 그냥 그렇게 합니다.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나면 여보 설거지 해줘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밥 차려주면 밥상을 차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설거지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집사람이 저한테 쓰레기 버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못할 처지에 있으면 서로 인사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 정도는 하는 게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게 덕을 먼저 그런 행동을 하고 설거지나 빨래나 청소를 못했을 때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는 게 그게 서로 덕을 조금씩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배려와 존중이 바탕이 돼서 부부 생활을 해놔야 되고요. 사소한 일이 특별한 일이 될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쉬운 일을 매일 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된다. 우리가 보통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통 석 달 열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가 석 달 열흘 동안 해봐라 거기 되나? 백날 해봐라 거기 되는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석 달 열흘이 백날입니다. 안 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가지고 우리가 습관처럼 그냥 석 달 열흘 백날 해봐라 하는데 석 달 열흘이 백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계속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석 달 열흘 즉 백날 동안 계속 하게 되면 뭔가 그게 특별한 일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사소하지만 사소한 습관을 갖다가 100날 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게 특별한 일이 되니까 100일 정도는 한번 실천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은 로또라는 이야기는 요즘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부의 품격 책을 카페에서 쓰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이제 한 30, 40대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우리 남편은 로또야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언니 어떻게 남편이 로또야?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좋아? 하니까 아니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평생 맞는 법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로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 유머가 워낙에 멀리 퍼져가지고 다들 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이 유머를 듣고 저도 참 웃겼는데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그 로또 반열에 들어갔을까? 나하고 하나도 안 맞는 반열에 들어갔을까? 그래가지고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들의 합창처럼 우리 남편은 로또야, 남편은 남의 편이야, 뭐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보다는 좋은 의미의 로또, 그리고 남편은 내 편, 그런 식으로 말 습관을 조금 순화시켜가지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책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이라는 첫 번째 책이 나오고 마포에 강의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 그 모임에 있는 여성 회원 한 분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응원차 오셔가지고 우리 김선 멘토님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멀어가지고 잘 못 보죠. 잘 지내셨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회장님 뭐 자주 못 보면 어때요? 우리는 마음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팍 먹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내가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내 배우자와 내 가족과 이 사람과는 내가 마음의 거리가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몸은 가깝지만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예. 그리고 혹시 주말 부부나 아니면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게도 하지 말라고 불가운 불가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물건이든 사람이든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운 불가근을 잘 지키면서 그걸 이제 중용이라고도 하죠. 예, 그걸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의 전한중기에 있었던 분인데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예? 동중서입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기 동중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분 다시 한번 뒤로 넘겨주십시오. 예, 다시 넘겨주십시오. 예. 자, 이분은 중국 전한중기에 살았던 분입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역시 우리 광남교회에 계시는 분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박수 한번, 나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이분은 중국 전한중기에 살았던 동중서라는 분입니다. 예전에는 그림을 다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양귀비도 이상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삼강오륜에 대해서 많이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삼강오륜과 유교 사상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듣고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요. 그런데 이분이 삼강오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 중국에서. 그 삼강오륜은 유교윤리에서 3가지 기본 강령과 5가지의 일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 2번 넘겨주십시오. 그 삼강의 강은 이 별이강이라고 합니다. 그 별이강의 뜻은 이제 본보기가 된다는 건데. 군이 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예, 임금은 신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부의자강, 아버지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부의부강, 남편은 부인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조금 변질이 됐습니다. 이게 본보기라는 뜻에서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런 뜻으로 변질이 돼가지고요.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자식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인은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런데 듣기에 어감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첫 번째 의미가 더 좋죠. 예? 저는 지극히 남녀 평등주의자고요.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는,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 말을 실천을 하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똑같은 사람인데 과연 감히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귀한 사람들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누가 섬긴다는 변질이 된 그 뜻보다는 처음에 있었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별이강의 뜻은 남편은 부인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을 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륜은 부자유친, 군이유신, 장유유서, 붕우유신 아시죠? 그리고 부부유별은 보통 부부유별하다 하면 뭐 부부가 유별하다, 부부는 각자 뭐 다르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부부유별이라는 뜻이 아내하고 남편은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서로의 역할을 갖다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각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삼강오륜에서 뭐 한 2가지 부의부강하고 부부유별 이 2가지만 기억하고 살아가도 부부 생활을 하고 뭐 연애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부강 같은 경우에 남편은 부인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만 때로는 부인이 남편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이걸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현명한 대화. 예. 항상 요즘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야기의 본질을 파악해라, 핵심을 파악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딱 이상한 소리를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결국은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그 맥락을 파악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아침 이슬을 줘도 벌은 꿀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슬의 잘못입니까? 벌과 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거는 그걸 이제 이슬이라고 치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꿀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독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다. 문해력은 가만히 있다고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깊은 고민을 해봐야지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하는 사색을 하는 습관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랭귀지 커뮤니케이션 아시죠? 랭귀지는 언어고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죠. 태국의 면세점에서 한때 한 1년 정도 일을 했던 제가 아는 동생이 제가 20대 때 한 20개국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외국에 인도 네팔만 한 1년 정도 여행을 하고 했는데요. 제가 그때 만났던 한 동생이 태국의 면세점에서 한 1년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쯤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국제전화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 잘 지내냐고 잘 있다고 하니까 어떠냐고 하니까 면세점에 한 6개월까지는 괜찮았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한국 관광객들이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말은 통하는데 랭귀지는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시비 많이 붙이고 싸움 많이 하고 깎아달라고 하고 억지 많이 부리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이 말일까? 아니면 의사소통일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대화는 다 통하겠죠. 말은 한국말로 하니까. 물론 한 번씩 열받으면 뭐 영어나 일본어로 욕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제2외국어 전공하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말은 말은 다 통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야기의 본질과 핵심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보고 레볼루션, 혁신이라고 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데 보이시는 분이 있죠. 저분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A라는 민간 우주 항공사의 그 창업자이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죠. 제가 일론 머스크를 보고 근데 인류의 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도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저분은 참 제가 봐도 정말 괴짜 중에 괴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뭐 그런 애도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대학을 가가지고 물리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대학 졸업할 때 학자금 대출이 12억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민간 우주 항공사 스페이스 A의 CEO가 됐고 테슬라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의 자동차 회사의 CEO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한번 복기를 해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일론 머스크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쨌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누군지 다들 아시죠? 창문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죠. 제가 그리고 저는 빌 게이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뉴스에 나와 있는 정도만 알고요. 근데 제가 빌 게이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생활이 어떤지를 별개로 치고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빌앤 멀린다, 부인이 멀린다 여사인데 빌앤 멀린다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소아마비를 없애려고 빌앤 멀린다 재단을 만든 거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그의 그런 업적, 역사적인 사명, 시대적인 소명을 실천하는 걸 보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사생활 이야기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 빌 게이츠는 뭐 섹스 스캔들이 있고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문해력이 딸려가지고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조금 사회적이나 시사적인 이야기들은 그분하고는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 말씀을 드린 것도 우리가 결국은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남편과 부인이 이야기하고 뭐 연인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정말 동상이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남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남녀 사이에는 흔히 비일비재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강원국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는 화자의 수사학이 아니라 청자의 심리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자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죠. 말을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파악해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다다다다 남편이 하는 게 아니고 부인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대화는 화자의 수사학이 아니라 청자의 심리학이다. 이런 좋은 문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이제 교회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시겠지만 아마 어머니 세대들이나 위세대들은 또 지금 뭐 명절에 가시면 또 지내는 세대들도 있을 겁니다. 예. 제사상만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예. 사이즈를 좀 작게 해가지고 보시죠. 제사가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희 집은 제사를 지냅니다. 종교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10여 년 전부터 제사를 모셔오겠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지내겠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본인 조상도 아닌데 수십 년째 남의 조상 제사를 지내시는 걸 보니까 제가 장성해가지고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도 이렇게 되셔가지고 평생을 가사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10여 년 전부터 제사를 모셔오겠다 해가지고 결국 한 5년 전에 제가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모셔와가지고 제사상을 조카지수의 반으로 줄이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 연도에는 반의 반으로 또 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사를 가지고 오면 뭐 작가님 뭐 집에 부인은 고생 안 합니까? 하는데 제사 음식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설거지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음식을 가지수를 반의 반을 줄이고 그리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 제사는 제사상을 음식을 안 놓고 이제 그 정한 수만 3그릇, 물만 3그릇 놓고 그렇게 지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이라고 하면 뭐 다들 예전에는 제사 지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현고 학생 부군 신이 그리고 뭐 현비 유인 김해 김씨 신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평생을 제사를 지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은 아나 혹시 현고 학생 부군 신이에 대해서 교회 다니시니까 더 모르실 것 같은데 엊그제 제가 창원시청에 200명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분도 이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혹시 현고 학생 부군 신이 뭔지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 지방을 놓고 지낼 필요가 뭐가 있냐 한글 지방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제가 한글 지방으로 바꿨습니다. 개묘년 1월 5일 밀양박씨 규정공파 26대 손 박석현과 가족들이 박춘호 할아버님의 기일을 맞아서 삼가 영가를 모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람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주고 하니까 아이들도 우리가 밀양박씨 몇 대 손이구나, 우리 정조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됐구나 이런 것도 알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절 정우군도 내가 제사를 좀 가지고 온 모래 인해 가지고 축소하고 그건 저는 제 대에 거의 제사를 없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교회 다니시니까 제사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 최소한의 고민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네. 혹시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야옹이 작가라고 하는 웹툰 작가죠. 아주 미모의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린 여신 강림이라고 하는 드라마로도 된 그런 웹툰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이 왼쪽에 있는 요 전으로 한번 돌려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데 화장을 하기 전과 꾸미기 전과 꾸민 후입니다. 완전 다르죠. 예,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여기 한번 다음 페이지 눌러주십시오. 여기 있는 가수는 뭐 젊은 세대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장기하라고 하는 서울대 나온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예, 난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이상한 노래를 계속 부르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왼쪽은 이제 꾸미기 전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왼쪽은 꾸미기 전이고 오른쪽은 꾸미고 났습니다. 예. 최소한의 꾸밈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결혼을 하고 이제 조금 한 집에 오래 이렇게 계시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편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뭐 머리는 산발이 돼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서로가 너무 편해가지고 꾸미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집에서 뭐 턱시도를 입고 있고 양복을 입고 있고 드레스를 입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니까 뭐 입술이라도 바르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 바지라도 반바지라도 좀 입고 팬티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꾸민 정도는 집에서 실천을 하고 살면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아니겠는가.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꾸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요걸 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우리가 상이라고 하죠. 상.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귀신이 있다. 근데 저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책을 쓰고 살아가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책을 쓸 때, 그리고 강의를 준비할 때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요거는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 상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쭉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얼핏 이렇게 딱 한밤중에나 아니면 뭐 겨울밤이나 이렇게 뭐 새벽에 딱 보이는 게, 깊은 산속이나 보이는 게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귀신이 아닐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한 번씩 집에 타일이나 벽지 같은 걸 보면 꼭 사람 얼굴 같거나 뭐 그렇게 보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 이상은 봐왔던 그런 것들이 상이 그렇게 맺히는 겁니다. 뇌에서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타일 같은 걸, 목욕탕에 타일 같은 거 변기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앞을 봤는데 한만 봐도 이게 사람 얼굴인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한 번 이상씩은 있으실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내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우리 본다는 건 말이죠, 상이 맺힌다는 건 눈으로 이렇게 보고 받아들여가지고 뒤에 우리가 수정체에서 그거를 통과해가지고 뒤에 망막에서 이렇게 맺히는 걸 이제 상이 맺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완전 다르게 꾸미고 나니까 상이 완전 우리한테 다르게 맺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아주 미남이고 왼쪽은 노숙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매일 보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날은 되게 이 사람이 잘나 보이고 예뻐 보이고 어떤 날은 되게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물론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그런데 그게 우리 눈이 착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본다고 하죠. 뇌에서 상이 잘못 맺혀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은 좀 못나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똑같은 사람을 봐도 그런데 조금만 꾸밈을 달리 해보면 얼마나 달리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최소한의 꾸밈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토끼, 예. 토끼하고 또 다른 걸로 보이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오리로 보이시죠?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끼이기도 하고 오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요거는 워낙에 그 유명한 그림이라 가지고요. 뭘로 보이십니까? 예, 노파로도 보이고 그리고 젊은 아가씨로도 보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그림으로 보입니다. 노파의 코가 젊은 아가씨의 턱으로 보이죠. 예. 젊은 아가씨의 목 부분이 노파의 턱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 다음에 재밌는 실험을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고 천장을 보고 눈을 깜빡깜빡 해주십시오. 이상한 게 보일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요 그림 가운데 있는 콧구멍 점 2개 있죠. 저거를 10초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천장을 보고 눈을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천장을 보고 눈을 빨리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잘 안 보이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콧구멍을 보고 10초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장을 보고 눈을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눈을 빨리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눈을 빨리 깜빡깜빡 해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귀신이 보이죠. 귀신입니다. 귀신. 네, 귀신이 보이죠. 요 다음 페이지 해주십시오. 요 가운데 세로로 쭉 있는 점 4개 있지 않습니까? 작은 점 4개. 저거를 또 10초 동안 바라보십시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장을 보고 또 깜빡깜빡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이죠? 귀신을 봤으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예수님 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한 번 더 보십시오. 가운데 점 4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천장을 보고 눈을 깜빡깜빡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죠? 예. 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눈의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이 이제 다르게 맺힌다는 겁니다. 예. 자,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요 그림들을 쭉 4가지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요 그릇은 이제 종교를 떠나가지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는 종교가 무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좀 하고요. 그 힌두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 공부를 좀 하고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다양한 종교에 대해 궁금증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 광명에 제가 2011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이사를 와가지고 광명에 금강정사라고 하는 조금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2-3달 정도 다니면서 불교 기초 교육을 제가 수업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밖에서 본문을 이래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스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궁금증에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몇 달 동안 이제 수업을 듣고 마지막 날 1박 2일 동안 이제 템플 스테이를 했습니다.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저 그릇은 이제 바루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발우라고 하는 절집에서 이제 스님들이 식사를 하는 그릇을 이제 발우라고 하고요. 스님들이 절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 걸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루 공양을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템플 스테이를 할 때 오른쪽 왼쪽으로 쭉 두 팀이 쭉 길게 늘어 앉아가지고 제일 앞에 이제 교육하는 스님이 앉아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반찬과 밥을 갖다가 쭉 들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내가 먹고 싶은 만 들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저기 이제 단무지 가지고 물과 단무지 가지고 싹 청소를 하고 마지막에 큰 퇴수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면 거기에 설거지를 한 물을 다 따릅니다. 따르면 스님 앞에 마지막에는 큰 퇴수 그릇이 2개가 있겠죠. 이쪽에 있는 그릇하고 이쪽에서 가지고 온 그릇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퇴수 그릇 중에 더러운 물에 있는 퇴수 그릇을 그쪽 라인에 있는 분들이 나눠서 마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필 또 저희 쪽에 여자분들을 여성 신도들을 보살님이라고 하는데 여성 그 보살님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쪽에 줄이 걸려가지고 물이 되게 지저분하게 제가 조금 앞쪽에 있었는데 가는데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마시겠구나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딱 교육하는 스님 앞에 딱 놓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죠. 요거 나눠서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보살님들이 그걸 어떻게 마셔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더럽죠. 보기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니까 딱 한마디 하시는데 자 이게 여기 퇴수 그릇에 있는 이 물과 음식물의 성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건 바로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이게 고추밭에 고추가 달려 있을 때 하고 깨가 달려 있을 때 하고 그 밭에 달려 있을 때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식탁 위에 바로에 들어 있을 때 반찬으로 있을 때 하고 지금 물 속에 이렇게 입자가 작게 쪼개져 가지고 작게 이렇게 있을 때 하고 이 성질이 뭐가 달라졌냐고. 바뀐 건 여러분들의 관점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몇 주 동안 수업을 쫙 들었던 게 한 방에 정리가 되면서 머리를 망치로 딱 맞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내 관점이 중요하구나. 상대를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맨날 똑같은 관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되게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몇 달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마지막 날 딱 하나 깨달은 게 관점에 대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페이스북 앞에 소개하는 거기는 관점, 관계 그리고 삶이라고 그렇게 3단어를 마지막에 나올 건데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모든 종교를 떠나고 남녀노소를 다 떠나가지고 내 관점을 조금 다양화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다면 조금 세상을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예,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조선시대 그 회원식날 돌아가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인 중에 한 분 다산 정약용 선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이 필요할 때 세상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비와 이해를 나누는 기준인데요. 요게 옳고 시비는 이제 옳고 그름, 이해는 이익과 해로움이거든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제 40대 이제 유배지에 가셔가지고 18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유배지에 18년 후에 돌아오셔가지고 18년 동안 살아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유배지에 계실 때 이제 다산의 아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만큼 사셨으면 유배지에 오래 사셨으니까 그 궁궐에 조정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풀어달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산이 그 편지를 받고 그 아들아 보아라.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름을 추구하면서 그름을 추구하면서 그름을 따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 같으나 종국에는 그름을 쫓으면서 해로움을 추구하는 일이다. 어떻게 나를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유배를 보내고 이렇게 한 그 역적 오히려 반대로 그분들이 역적들 그리고 그런 탐관오리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 지금 유배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내가 아부를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냐. 결국은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름을 추구하면서 해로움을 쫓고자 하는 길이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를 하나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면 좋고 아니면 사진으로 하나 찍어 가셔도 좋은 게 오늘 이 강의에서 하나 정도 남기셔도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저는 이 페이지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딱 요 네 가지 경우에 비추어서 보면 그름이 없습니다. 예. 내가 이게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옳음을 추구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름을 추구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옳음을 추구하면서 이익이 되는 일인지 해가 되는 일인지. 예. 그런데 제가 요 다산의 마지막 편지라는 세 번째 책을 쓰고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요걸 쭉 이 페이지를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름을 선택을 하죠. 그름을 선택을 하고 나면 그름을 선택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그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종국에는 그름을 추구하면서 그 해로움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장문 네 가지를 잘 따져보면서 살아가는데 내 선택의 기로에서 잘 하나의 그 포인트로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당연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당연히 하되 고마움을 바라지 말고 고마워하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는 건 그냥 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하는 일은 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붙을 일도 없고 문제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서운한 마음이 들고 뭐 시비가 붙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상대가 하는 일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따라 가지고 그게 오해를 하고 서운함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무슨 일을 하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해주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안 바라면 문제가 안 생기니까 당연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부부 10계명 예, 쭉쭉쭉 넘겨주십시오. 10번까지 8번 9번까지 예. 예.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제 존칭을 썼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한 40, 50대부터 존칭을 쓰신 영향도 있겠지만요. 계속 지금까지 존칭을 쓰면서 살아오고 존칭을 쓰니까 아무래도 뭐 2번 싸우고 1번 싸우고 뭐 4번 싸우고 2번 싸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더라도 조금 서로 존칭을 쓰다 보니까 존댓말을 하면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기 힘듭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란 말을 비로소 했는데 그전에는 아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버지란 말을 내뱉기까지 한 일주일 동안 되게 닭살이 돋았습니다. 근데 부부 존칭을 쓸 때도 이게 존댓말을 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처음에. 근데 일주일 열흘 정도 하고 하다 안 되면 아까 말했던 석 달 열흘 100일 정도 해보면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존칭은 필수적으로 쓰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그거를 아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덕을 받는다는 생각 말고 덕을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고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 우리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알고 보니까 이게 썩은 해골물인 것처럼요. 제가 좀 알려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알려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저희 아버지가 다 아셔야 되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아니면 집사람이 뭘 해도 다 알려고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가 뭐 같이 있던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오늘 저녁에 약속 있는데 누구랑 약속 있는데 어디서 만나는데 이런 물어보는 그런 좀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 참 별걸 다 알려고 한다.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 알아서 독이 되지 몰라서 해가 될 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걸 좀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 좋겠다. 부부간에도.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인해 사과할 것. 저 같은 경우에 집사람한테 잘못을 아주 자주 아주 많이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뭐 다다다 이야기를 하고 집에 나가서 운전을 하든지 걷든지 하면 대신에 저는 한 5분 10분 늦어도 30분을 안 넘깁니다.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아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집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게 또 시작이다 싶은지 아이고 알았어요 웃으면서 썩소리를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싸워도 하루를 절대 넘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연인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화가 나서 화가 화를 부르니까 그 홧김에 이별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7번에 보시면 배우자를 딸이나 아내로 도취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생각을 아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무래도 제가 50대 50으로 살림을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집사람이 살림을 한 비중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밖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뭐 설거지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내 딸이 이러고 있다면 내 사위는 밥 먹고 소파에 가서 누워가지고 핸드폰 아니 테레비 보고 있고 내 딸은 맨날 밥 청소 빨래 설거지 밥 청소 빨래 설거지 애들 보고 이렇게 산다면 전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거 있죠. 저는 그 사위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야 김서방 너 가사생활 5대5로 해라 아니면 최소한 고맙다는 소리라도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부니까 그렇게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고 아들이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보고 이 여자가 내 부인이 아니고 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에 대해서 조금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나 딸로 한번 도취해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특히 남성분들 설거지 하실 때 저는 싱크대 앞에다가 항상 A4 용지로 노래 가사를 적어가지고 뽑아가지고 붙여놓습니다. 이때까지 뭐 외운 노래가 아주 많습니다. 김인수의 이태리 노래부터 해가지고요, 뭐 내순 도르마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노래들을 가곡도 많이 외우고 그랬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항상 기마 자세를 하고 이렇게 싱크대가 좀 제 키에 안 맞더라고요. 다리를 굽히고 기마 자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 좀 지루하다 하면 A4 용지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뽑아가지고 싱크대 붙여놓고 기마 자세하면 노래도 외우고 운동도 되고 설거지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현명함을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꿀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대화는 화자의 수사하기 하는 청자의 심리학이다. 강호국 교수 아까 이야기한 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10번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부부 10계명 10번째는 과연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다산의 마지막 시입니다. 아까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잠시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시고 사랑하는 부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60풍륜 전한편 농도춘색 사신혼 생리사별 최인로 척단 환장 감주은 차야 란사 성갱호 구시하피묵 유흔 부의복합진호상 유치쌍표 부자손. 보통 제가 무슨 마이크가 있든지 하면 이 앞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거를 읊어달라고 낭독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마이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더 눌러주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쓴 회혼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쓴 회혼시입니다. 60년 세월 눈 깜빡할 사이 날아갔는데도 짙은 복사꽃 범정취는 신혼 때 가꾸려. 나고 죽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사람들끼를 재촉하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입안 목난사 소리 더욱 좋고 그 옛날 치마의 먹자국은 아직도 남아있어. 나뉘었다 다시 합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니 한 쌍의 표주박을 자손에게 남겨줍시다. 자, 이게 차야 란사 성갱호에서 란사가 뭐냐? 이게 목란사라는 건데요. 우리 그 디즈니의 그 애니메이션 나온 게 그 뮬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대에 간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중국 예전의 시대에 그 전쟁에 그 전에 나가셨다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나가셔야 되는데 전쟁에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딸이 대신해서 머리를 자르고 복장을 갖춰 입고 나와가지고 큰 공을 세워가지고 12년 동안 전장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황제가 어떤 상을 받고 싶냐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한 사람의 딸로 한 사람의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제 뮬란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의 그 스토리인데 그 뮬란의 실제 주인공이 화목란이라고 하는 이 중국에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대를 간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입안 목란사 소리 더욱 좋고 저게 뭐냐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입안 목란사 소리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란사가 뭐지? 절 이름인가? 이 뭐지? 노래인가? 이렇게 했는데 찾아보니까 목란사라는 게 그 화목란에 대해서 그 뮬란에 대해서 써놓은 시가 있습니다. 중장편의 시가 있는데 이 밤에 목란사 소리를 어디서 들려주길래 저게 좋지? 그래서 유출을 해보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유출을 해보니까 같은 방이나 옆방에서 부인이 목란사 그 시를 읊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옛날 치마의 먹자국을 해가지고 하피묵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시집을 올 때 빨간색 치마를 갖다가 몇 벌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 치마를 하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치마가 빨간색 치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오래 살다 보면 다홍색으로 색이 바래가지고 좀 다홍색으로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제 그 유배지에 있을 때 부인이 그 다홍색으로 빛이 바랜 치마를 보냅니다. 치마를 보냈는데 다산 정양윤 선생님 그 치마를 갖다가 요즘으로 치면 A5 사이즈 아시죠? A4 용지 반 정도 되는 거 A5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치마를 잘라가지고 그 뒤에 이제 종이를 붙여가지고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또 썼습니다. 그걸 이제 하피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시 하피묵유훈 그 옛날 치마의 먹자국은 아직도 남아 있어 그 뜻이고요. 부치 쌍표 부자손 해가지고 한 쌍의 부자손을 왜 자손에게 남겨주지? 뭐 밥 굶지 말라고 표주박에 밥 담아 먹으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찾다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았습니다. 저게 뭐냐면 금술 좋은 부부의 상징이 표주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쌍의 표주박을 자손에게 남겨줍시다. 부치 유치 쌍표 부자손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남겨주면서 너네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금술 좋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 마지막 회원시를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하피첩이라고 하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이게 남양주 진점역에 가면 이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하피첩의 부처라는. 근데 이게 뭐 내용은 다 똑같은데 조금 해석하기 따라 가지고 글씨가 조금 다른데요. 병든 아내가 이제 다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피첩을 유배지에 있을 때 하피첩을 아내로부터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이걸 쓴 글입니다. 병든 아내가 낡은 치마를 보내왔네. 천리 먼 길 애틋한 정을 담았네. 흘러간 세월의 붉은 빛 다 발해서 만년의 서글픔 가눌 수 없네. 마름질에서 작은 서첩을 만들어 자식들 일깨우는 글귀를 써보았네. 부디 어버이 마음을 잘 헤아려 평생토록 가슴 깊이 새겨두기를. 이게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썼던 시고요. 사실 이제 오늘은 부부의 품격 강의를 하러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올 2월달에 이제 다산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세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다산의 마지막 편지는 사실 제 책에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기로는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누군가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걸 마지막 편지라고 하고 요거는 3일 전에 쓴 다산의 마지막 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시도 편지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저는 한편으로는 요게 또 나름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다산의 마지막 편지가 아닐까, 시이자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남양주에 가시는 분들 계시면 요 진점역에 가셔가지고 요 글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제 강의를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자,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쭉쭉 눌러주십시오. 끝까지.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삶, 관계,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진짜 마지막 페이지네요.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을 보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내가 저곳에 갔다면 나도 저런 멋진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사진 작가가 이야기했죠. 당신과 나의 차이가 있다면 나는 그곳에 갔다는 것이고 당신은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 첫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이제 나는 이미 다 실천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앞에 계시는 검술 좋은 부부처럼요. 나는 이제 실천을 다 하고 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내 생활에 내 삶에 새기고 요거는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제 오늘 강의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 마지막에 이제 뭐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박윤수님 증문직설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데 그 법윤수님 그 운전을 하면서 법윤수님 이렇게 증문직설을 이렇게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떠나서 이제 그 절에 가서도 강의를 하시지만 교회 성당에 가서도 강의를 참 많이 하십니다. 교회나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시면 항상 하나님이 그 계속 어김없이 등장을 하시거든요. 예수님하고 등장을 하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워낙에 그걸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한 반 법륜스님 정도 돼가지고 이게 내가 박륜스님으로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녹음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교에 상관없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